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율입니다. IMF가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역풍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수는 침체되고 수출까지 줄고 있으니 불경기 대비하라는 겁니다. 몰랐던 얘기도 새로운 지적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돈 더 풀어라, 9조 원 넘는 추경 권고한다. 이 대목에선 논란이 많습니다. 470조 슈퍼 예산도 모자라서 또 9조 원짜리 추경을 편성한다? 맞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과 정부 곳간 바닥나면 뒷감당 누가 할 건데 이런 우려가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돈을 더 풀면 나한텐 뭐가 달라지는데 이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해석과 분석, 우리 정부와 국회의 반응, 오늘 직설이 많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종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IMF 연례회의는 말 그대로 매년 나오는 겁니다. 유독 올해 언론에 관심이 큰데 뭐라 했길래 그러는지 내용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IMF는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견조한 펀더먼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단기적, 중기적 성장에서 맞바람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Growth is moderating on the back of the sluggish investment and global trade. Inflation pressures are weak and employment creation has been tepid.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GDP의 0.5%가 넘는 9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IMF는 또 금리의 동결이나 인하를 통해 돈을 풀어주는 통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추경을 하게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함께하는 추경이 검토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MF 연례회의에서 IMF 있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자가 정리한 내용 먼저 좀 보셨습니다. 먼저 IMF 연례회의라는 게 뭐고 여기서 나온 게 왜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고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하는 건지 권혁준 평론가님부터 우선 시청자들 여러분들을 위한 깨알 서비스 좀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협의니까 말 그대로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회의가 아니라 협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협정문 제4조에 의거해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이제 IMF 회원국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례 회의를 갖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IMF 회원국이라는 거죠? 총 전 세계로 한 190여 개국이 되거든요. 회원국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독립 국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데. 잘 사는 나라부터 못 사는 나라까지 IMF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원국 대상으로 이제 연례 회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각계 연구기관부터 포함해서 산학 다 포함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각 기관들의 주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진단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이제 돌아가서 말 그대로 뭐 1년에 2번 나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 이제 아웃룩을 내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포함시키는 거죠. 보고서를 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나오거든요, 이게. 1년에 2번 나오는데. 그래서 연례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각국에 있는 어떤 경제 현황들, 파악들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권고를 하면서 사실 꼭 따라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지만은 그래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충분히 있는 어떤 연례회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도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례회의죠라고 굳이 강조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별로 관심 없었던 국민들 입장,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요? IMF가 또 찾아왔어? 그러면은 옛날에 IMF 사태 외환위기 때 생각이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한국의 시청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도 IMF가 찾아왔다라 그러면 화들짝 놀래시잖아요.
이게 마마 호환보다도 무서웠던 IMF였으니까. 최근에 또 영화도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어요. 근데 걱정하실 일이 아닌 네, 거예요.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와서 한국 경제 잘 가고 있는지 진단하고 권고하고 IMF 기준하고 맞춰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올해는 영어로 하면요 회의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티클 4 컨설테이션이에요. 컨설테이션. 네, 그래서 와서 그냥 컨설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여기서 말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 거기 앞에 분명히 전문에 디스크레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그 IMF의 이사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가서 이사회에서 서로 또 주거니 배원이 빠지고 늦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뭐 좋은 말만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무슨 뭐 역풍을 우려한다는 둥, 뭐 걱정할 거리가 우려된다는 둥 뭐 이래버리면 아 한국 경제가 IMF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한국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외환위기 다시 올 일은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없다고 보는 건데 자 뭐 때문에 역풍을 걱정하는 건지 핵심 내용만 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IMF의 톤이 어땠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뭡니까? 예, 지난해 4월과 9월달에 이 뭐 세계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경제가 언제 고점이냐를 6개월 만에 바꿔버립니다. 언제 그럼 한국 경제가 고점이었다라는 게 이제는 세계 경제가 예. 19년도에 온다 그랬는데 예. 9월달에 발표하는 데서는 그걸 6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에 왔다. 그래서 완전히 IMF의 톤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전망치를 항상 내거든요. 내는데 네. 그때 일본만 유일하게 상향 조정이 됩니다. 예. 다른 데는 다 떨어뜨리고. 근데 그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확대했기 때문에 0.2%가 올라서 그래서 일본이 0.9에서 1.1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하는 거는 자기네 의도가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 세계 순회 공연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좀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갖고 일단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 내용도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때 할 때는 저도 인터뷰를 잠깐 한 5분 정도 거의 사람들하고 했는데 IMF 사람들하고요. 예,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노령화 문제, 그다음에 예.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이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해 요인이다. 지금 좋다. 소득 주도 성장 그때 극찬을 하고 갔어요. 아하, 예. 그리고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니까 지금 바꿔라 이루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 만에 와서 지금 역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역풍이라는 단어는 진짜 쓴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자고요. 2017년 하반기니까 대한민국이 탄핵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혼란을 겪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해서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시점에는 경기가 회복될 거다. IMF가 이렇게 한국 경제를 진단을 했는데 2년 만에 나온 진단은 하방 경직성이 커졌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불경기로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완전히 좋았던 얘기를 거죠. 그 얘기인즉슨 대한민국 경제의 제일 좋았던 고점은 2017년 말에 지나갔다. 지나갔고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확히 지금 왔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2017년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최고점이 왔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수축기가 되게 평균 18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U자형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승기에 가야 되는데 예.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L자로 가기 예, 쉽는 예. 그러니까 장기 침체에 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좀 많은 쓴소리를 했고 우리가 또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언을 했는지는 잠시 뒤에도 전문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자 이게 L자형으로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으니 해법은 정부가 돈 풀어라. 일본이라고 하는 좋은 선례가 있지 않느냐. 일본이 정부가 돈 풀었더니 이 와중에 그래도 지금 경제가 좋다 소리 듣는다. 한국 정부도 돈 더 풀어라. 이 얘기입니까? 정확하십니다. 예. 돈 더 풀어라. 돈 더 풀어라. 교수님, 이종욱 교수님. 경제학과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시니까 정부가 돈을 더 푸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걷어서 예산을 늘려서 정부 재정을 늘린다. 뭐 이렇게 이게 상식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470조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장전에 470조 돈이면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을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도 정부의 재정 지출 사업이 일단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네. 효과적이란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일에 쓸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올바른 일에 효율적으로 써야 이 효과가 있는데 이번 IMF 말에 미션이 말이 참 좋은데 미션 단위 와가지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우리나라에 기여를 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역풍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9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공감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IMF가 지적한 하방 경직성 위험 요인 8가지, 9가지를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한번 좀 교수님이 한번 좀 짚어봐 주십시오. 저게 순서대로입니까? 아니면 저런 순서로 지적을 한 건가요? 예, 지금 저 보니까 거의 다 나오네요. 저기 저기에. 순서대로입니다. 아, 예, 그럼 투자와 교육 감소 뭐 무슨 예, 말인지 알겠고 예, 예. 일자리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가계부채 증가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증가한다 그러죠 IMF는? 지금 이제 저 퍼센트로는 증가하고 있죠. 근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IMF는 보고 있군요. 예,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근데 저기에 이제 IMF가 지적한 건 하나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예. 저기는 누가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요. 9가지 IMF는 9가지를 지적을 해서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SBS, CNBC가 8가지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뺀다 지금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엔 단순 실수 같긴 해요. 아니 직설인데도 빼서 되나 싶은데. 아니요 직설이 뺄 리가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부진에서 그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요. 최저임금 그게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까 이종욱 교수님이 지적하듯이 정확히 경쟁력 향상하는데 안 쓰이고 있다. 그걸 지적한 게 두 번째에서 뭉뚱그리신 거죠. 정확하게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부진에 가로 열고 닫고 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우려 이게 있었는데 저기 또 하나가 없는 게요. 예. 우리나라의 그 정부 지출 구조에서 일자리 지원 자금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에 대해서도 우려한 부분이 있어요. IMF가 예, 아는데 그걸 그냥 일자리 창출 부진이라고 쓴 적은 결과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인풋 관련된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라 그러면 인풋 요소에서 중요한 한 2-3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아유, 뭐 매 눈으로 지적해 주신 점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 토론의 한 파트로 제가 잠시 뒤로 늘어났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가지를 그래서 이제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8가지가 9가지가 이제 부족하니까 네. 최종 3가지를 조금 이제 주문한 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추경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돈 금리 더 인상이었고, 예, 금리.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이 3가지를 이제 주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해법으로 그렇죠. 해법으로 권고를 제시한 한 거죠. 거죠. 이런 네네. 문제가 있으니 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 3가지를 해라.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추경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해라. 요거 요거 저 남의 나라 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요 부분은 잠시 뒤에 우리가 요 추경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네네. 근데 IMF가 뭐라고 남의 나라 와서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해요? 아무래도- 어쨌든 한국은행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신중한 태도죠. 지금 왜냐하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75 올린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기준금리 올린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뉘앙스를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 그 모양새가 되게 좋지 않은 게 예.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주연 총리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와서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의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놓친 거 아니냐, 시기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금리 인하 해버리면은 그거 말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자, 때문에 그러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IMF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렇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신중한 편이죠.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네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동결 상태로 갈 가능성이 뭐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IMF의 권고와 한국은행의 반응과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네네. 최소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정도는 가도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뭐 금리는 아무나 예상 아무도 못하지만 모르지만, 예. 그래도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으로는 맞지는 않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간다는 게 아마 전문가들 대부분 의견이지 않을까. 제 네.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부분은요, IMF가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우리나라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증가라고 해놨잖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밑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자 그래요. 그렇죠. 그건 금리 인하하면 모순이잖아요. 가계부채 그대로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도 이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무슨 뭐가 의도가 있냐. 이렇게 실수할 기간은 아니거든요. 가계부채 얘기해놓고 이쪽에서는 금리 인하. 그래서 이게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이 금리 인하의 진짜 속뜻이 뭐냐. 네. 진짜 미국의 어떤 메신저로 와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간 거냐부터 예. 금리 인하가 사실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논리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되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IMF가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두 교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하셨죠. 뭐라고 했는지 김광두 교수부터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뒷북이라 그러네요. 이종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뒷북 진단이라고 저러시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 IMF가 좀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는 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IMF가 지금 이제 보면 뭐 지금도 똑같이 예단 IMF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네. 1997년 외환위기가 있기 그 이전 연례회에 오셔가지고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 그랬거든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 좋다 좋다. 소리 참 좋죠. 그래서 정말인데. 우리 국민들은요. 펀더멘털 좋다 소리 나오면 오히려 더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펀더멘털 좋다 키는 펀더멘털 좋은 요인을 갖다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숙련된 노동력, 그다음에 탄탄한 제조업 기반, 예. 안정적 금융 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충분한 외환 보유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숙련된 노동력 경우에 지금 제조업은 자꾸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 그러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 자체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사람들이 해놔놓고는 말은 멋있게 해놔놓고 그거를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의 문제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장기 진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간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IMF가 한국 경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합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뒷북친다는 말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와서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치면 뒷북인 거 아닌가요? 예.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뒷북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요 부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좀 짚고 가보자고요. 한국에 숙련된 노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할 일자리가 줄어든 게 문제인 거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데 제조업에서 지난 2월 달에 일자리가 15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IMF는 숙련된 노동력이 있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 그러는 게 도대체 한국 경제를 정확히 알고선 하는 얘기인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지금도. 최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IMF의 실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데요. 예.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습니다. IMF 가. 그리고 IMF는 한 1.5%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10년간 평균을 내면은. 예. 우리 한국은행 잘 맞히거든요. 우리 민간연구소도 잘 맞히거든요. 그래서 IMF가 가진 충실한 역할을 자기네들이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 어떤 미국이 끌고 가는 큰 흐름에 사실은 대변자 역할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이 내용들은 디스카운트를 해서 들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안해서 좀 들을 필요가 좀 있다. 네, 이런... 그래서 아하.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건데 이번에 나온 세 가지를 보면 추경, 네. 금리 인하, 규제 완화거든요. 예. 세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우리 뭐 장시간 토론 끝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외국의 금융기관 들어올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아,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또 거기까지 또 걱정이 분석이 되죠. 나옵니까? 규제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고 추경에서 경제 풀어주면 들어올 거는 딱 외국의 외국 투자 자본 자본이나 들어온다. 외국의 어떤 금융기관 들어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의도가 뭔가 뭐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순전히 지금 이거는 뭐
저 예, 개인적인 예. 지금 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났거든요. 좋습니다. 옛날에.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알고서는 하는 얘기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으면서도 주목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말하는 이 해법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거대 자본들이 올 건가 말 건가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는 못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무시는 못하는 겁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네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디테일로 갖고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한 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건 느끼세요? 충분히 느끼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우리가 그 김광도 석좌 교수 얘기 잠깐 했는데 예. 이분이 이 얘기했어요. 어떤 거냐면 워싱턴에서 페이퍼 보면서 통계치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경제 연구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부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부의 주체들 기관들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위기 진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방법론 쪽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 오히려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IMF가 아니라 그 진단들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 정부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 아니면 우리 기관 아니면 우리가 민간 경제 연구소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산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과 학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이끌어가는 거지 사실 IMF에 이끌어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긴요. 그거에 좀 저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저는 예. 하고 싶다는 거죠. IMF 본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거기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나가요.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IMF 상임이사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IMF하고 긴밀한 연락이 가능하신 분이죠.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를 왔어요. 이거를 진단을 하는 기초 자료들은 우리 정부가 주고 우리 경제 민간 연구소에 주는 거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줘서 이거를 짚어보려고 이제 쭉 해주고요. 대개 한 열흘 정도 있거든요. 요새. 예, 그래서 예. 쭉 뭐 진짜 시간별로 인터뷰를 딱 하기 때문에 근데 다 가세요. 뭐 KDI도 가고 어떤 때는 민간 연구소도 네, 만났다가 이제 정부 측 사람들 제일 만나고 정부도 부처별로 다 만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온 IMF의 세 가지 해법. 진단은 이제 여러분들 들었을 거고 해법부터 가보죠. 추경을 편성하랍니다. 권고사항으로. 이정옥 교수님. 그냥 추경이 아니고 GDP의 0.5% 액수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권고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기관들의 한 16개를 평균을 내면 한 2.5 정도 나와요. 2.5 정도 % 나오는데 네. 이 2.59%를 약 2.5로 나눠놓고 GDP 0.5%를 계산을 하면 0.0125가 나와요. 그러면 저게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2.6이 넘어서면서 네. 저게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 효과가 있거든요. 돈이 도니까. 네. 그걸 합하면 딱 2.6에서 2.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IMF라는 사람은 2.6, 2.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사실은 IMF가 뭐가 강하냐 하면 아까 우리 최고문 이야기했지만 저 사람은 디테일이 약해요. 디테일은 한국 와서 들어보고 가는 거고 네. 저 사람들이 강한 것은 모델 이코노미입니다. 예측 모델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어떤 IMF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가별 예측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워풀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2.6이라고 자기들이 예측한 걸 맞추려고 그러면 당연히 0.5 이상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나와요. 학술적으로 보면은 본인들이 예측한 예측치를 맞춰서 역산을 해보려면 현재 기준에서 GDP의 0.5%의 추경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계산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하죠. 저 사람들은 2.6, 2.7을 자기들 IMF 모델로 돌렸을 겁니다, 아마. 그 팩트만 놓고 보죠. IMF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반응을 제가 봤더니요. 미세먼지 추경 고려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권혁준 평론가님, 이건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던데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운 띄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놔라 이제 국민들이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추경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추경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사실 여기에 이제는 정부의 속뜻은 추경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미세먼지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미세먼지 추경이 예의가 공론화가 되고 공론장에 뛰어든다면 아젠다가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는 경기 부양 이제는 추경까지 덧입혀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속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면 예, 속사정만 놓고 다시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이게 뭐 벌써 뭐 무슨 벌써 얼마나 몇 달 됐다고 추경이냐 소리 나오는 상황이니 네네. IMF가 와서 추경 얘기를 해주면 네. 아이고 울고 싶은데 한 대 꿀밤 한 대 딱 맞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분위기를 딱 맞아요, 그냥. 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 최 고모님 번역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는 뭐 복잡한 계산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2.6, 2.7인데 GDP를 이제 0.5 하면 우리가 이 추경을 했을 때마다 이 얼마나 GDP에 기여를 했는가 쭉 이제 계산한 게 있거든요. 그게 0.04에서 0.6%예요. 그러면 만약 추경이 잘 돼서 뭐 8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 0.6이 떨어지면 2%거든요.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조금 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2.0이 깨지는 건 이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깨지려면 예. 가서 추경해. 더 확장적으로 써. 예.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이 와중에 이제 뭐 이 나온 얘기는 아니 뭐 슈퍼 예산 했지만 지출 증가율은 안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뭐 아주 의무성 지출에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걸 다 쓰게 돼 있는 건데 지출선 예상이 의무적 지출. 예. 그러니까 요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그러니까 모르시겠어요. 이게 무슨 경제 뭐 이런 거보다 무조건 한 해 무조건 나가는 돈들. 예를 들면 인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또 우리 뭐 저 소득에 뭐 저소득층 주는 거라든가 또 저 유치원 영아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것. 그래서요 요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40조가 늘고 이랬지만 사실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증액되는 지출 증가를 보면요 2.3%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쓴 거죠. 많이 썼는데 예. 사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강한 거를 내려면 그거 늘리려는 그런 속뜻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진짜 써야 되는 실탄은 없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예산을 잘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노동복지 교육 쪽이거든요. 거기는 예. 20%대 지출 증가율이 있는데 일자리는 작년에 기저효과라 그러죠. 작년에 예,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뭐 2%대의 증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 얘기를 지금 급히 꺼낸 것 같고요. 좋습니다. 뭐 그렇다면요.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질문이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다 좋은데요. 계속 이렇게 무한정 세금 걷어서 이렇게 무한정 써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 국민적 의구심. 그냥 뭐 막연한 이 걱정.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종옥 교수님. 예. 뭐 쓰려면 뭐 돈이 필요하면 써야죠. 세금 더 필요하면 더 걷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편성한 470조 예산이 부족해서 9조를 더 걷어서 써야 한다? IMF의 지적과 정부의 막연한 기대, 은근한 기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2019년도에 GDP 대비 그 국가 부채를 39.4로 해놔놨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GDP에서 예. 국가 부채를 줘도 된다. 예. 라고 생각하는 걸 얼추 39.4를 보면은 한 40%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39.5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39.4를 했거든요. 올해 예측대가 이제 정부가. 네. 그러니까 뭐 0.1%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0.1%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이 추경을 해서 그 약 9조 정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월달 들어가지고 사실 수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막 2.6에서 2.1로 내려버리고 그렇죠. OECD는 내려가죠. 막 내려가니까 전망치들이 내려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니까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지난해 우리가 2.7%가 될 때 정부 지출의 경제 성장 2.7% 할 때 정부 지출이 5.6%라고 요 근래치고는 최고로 이 지출이 증가했어요. 그 덕분에 작년에 2.7%가 방어가 된 거예요. 네. 올해는 한번 보십시오.
제조업 지금 현재 기여율 낮아지죠. 건설업 별 없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을 2.6% 정도를 유지하려 그러면 정부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지출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지출밖에 답이 없다. 네, 지금 보시면 제조업에서 수출 부진하죠. 예. 자동차 수출 잘 안 되죠. 건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히 나아지는 거 없죠. 그래도 민간들의 소비가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좀 닿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2.6% 정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로는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아마 고육지책이다. 고육지책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예. 2.6% 정도. 근본에 동감을 하는 게 차라리 정부가 경제 안 좋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재정 지출을 하겠다. 아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사실 소비자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할 텐데 이거 자꾸 미세먼지의 추경에 덧입혀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가 있고 불편한 거죠. 사실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추경할 거면 예비비 있지 않느냐. 예비비가 지금 얼마면 3조 원 있거든요. 국회에서 책정해 놓은 예비비가 3조 원이라는 재난에 대해서, 돈이 재난 대책에 대해서. 그렇죠.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 네네. 재난으로 지금 통과됐죠, 법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 3조 있는데 그거 갖고 충분하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자꾸 비꼬아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돌려 얘기하지 말라. 그냥 추경 필요하다. 예, 저도 예. 추경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거든요. 지금 네,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자, 게. 그러면 공통점 하나는 지금은 재정 건정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놔두면 불경기가 고착화되니까 돈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한다. 다만 그 명분이 미세먼지니 뭐니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민간 시장 논리는 뭡니까? 뭐 시장 논리보다 하여튼 제 주변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하면 예. 추경 가야 된다. 아우, 추경을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네요. 가려면은 그 대신 빠르게 구조보다 더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지금 이제 몰핀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 뭘 놔도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그거를 뛰어넘는 처방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이종욱 교수님이 너무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거 복지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생산성에 딱딱 바뀌도록. 그래서 사실요, 제가 이제 저쪽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 통화해 보면 작년에 세수 많이 걷어서 돈도 많은데 추경하지 그랬더니 일단 여윳돈은 없답니다. 다 벌써 썼대요. 세 개 그렇고 예. 지방교부금으로 다 나가고 국채 상환하는 걸로 지금 나와서 사실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벌써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요 대목에서 작년에 더 거친 세금이 25조 4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세수 초과는 당연히 올해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세수 더 거칠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겁니까? 플러스 세계 잉여금에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게 벌써 지방의 교부금 벌써 다 벌써 나눠줬고 다 써서 없다. 그다음에 공적 자금 출연한 거 뭐 해서 지금은 거의 쓸 돈이 없고 그러면 더 세금을 더 거둘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국채 발행하는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할 때 뭐 그냥 하지 말고 목적성 국채 발행을 하자 이거죠.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만 꼭 쓰도록. 예. 그런 제한을 가지는 국채 발행을 하려 그러면 제대로 진짜 많이 그래요? 빠르게. 좋아요. 사실 저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기자들 얘기했지만은 경제가 안 좋을 때 이 돈을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거는 오케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해요. 예. 그러면 그 경기 부양을 할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가 내려가면 보통 우리 S자급 이야기하면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견디면 미래에 확실히 올라온다는 S자급가 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오직 솔직하게 우리는 미세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 좀 집중 투자하자. 예. 그럼 국민들 동의하죠.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거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여기에만 돈을 쓰겠다. 그렇죠. 동의해달라. 예. 그러면 사실은 뭐든지 간에 투자해서 한 번에 좋아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 좀 고통스러운 S자급 네거티브가 하더라도 예. 사람들의 희망이 있거든요. 아, 저기 미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려준 신수종이다. 예. 생각하면 참아야죠. 자, 국민도.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IMF도 정부가 돈 더 풀으라고 권고했고요. 정부도 속으로는 은근히 추경 예산 편성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까지는 전문가들이 세 분이 다 동의하시는 거죠. 자, 그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올해는 세수가 더 거칠 여력이 이제 없습니다. 세금 더 걷어서 쓸 돈이 없습니다. 세금 더 거들래도 거들 데가 없어요. 방법은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돼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복지에다 쓸 게 아니라 이번엔 생산성에 맞춰서 목적성에 맞게끔 빚내서 쓰자까지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 노동정책 얘기를 하면서 IMF가 유연 안정성을 확보해라. 따뜻한 얼음물을 써라 이렇게 들리던데 유연 안정성이라는 말입니다. 자를 때 자르게 하고 그 대신 잘린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같은 데다 돈을 더 써라. 실업급여에다 돈을 더 써라. 사회 안정망 확조에다 돈을 더 써라가 방금 말씀하신 생산성을 높이는 추경 예산이 그 돈을 쓰는 겁니까? 복지를 늘리는데 돈을 쓰는 겁니까? 복지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복지로 봐야죠. 그건 또 복지로 봐야 복지로 돼요. 봐야 되고. 그럼 이거 좀 지금 문맥에서 좀 튀는데요? 네,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다 매끈하게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예. 이제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보시면 그때가 이제 매끄럽게 전체 흐름을 가는 거고요. 예. 아니 뭐 청와대의 뭐 그런 청와대 일자리는 진짜로 좋지 않습니까? 그 유연 안정성이 다 있잖아요. 잘못하는데 잘렸다고 대사 보내주고 그러니까 안정망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뭐 돌아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뭐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지만 뭐 그거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청와대에서 잘린다고서는 뭐 해서 먹고 살지 걱정하실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치적인 분들이 정무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30대 행정관도 뭐 금융기관에 뭐 상무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아니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분들은 이 노동 유연성 얘기가 나오면은 노동계에서 저 노동자들이 부르르 떠시는 게 이 엄동설안에 잘리고 나가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노동 유연성이라 그래서 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죠. 이 안전망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급여를 늘려라. 그래서 유연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종욱 교수님, 예. 정부가 이 돈을 쓰라라고 하는 IMF의 권고와 정부의 이 방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빚내서 돈 쓰려면 써야 되는데 생산을 늘리는 데 써야 된다는 말하고는 결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저 이야기가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익숙해진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유연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안전성은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 얘기잖아요. 예, 복지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실업급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내지 않나요? 근로자가 그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제 문제가 간단한데 네, IMF가 권고하는 유연 안전성의 안전성은 이게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돈 자체가 지금 편성된 예산 말고도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 옛날 독일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독일은 일자리 안정 이렇게 하면 그냥 소득 안정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자 관련된 거를 조사를 해보면 일자리도 안정되고 소득도 더 달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찾는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서비스 경쟁력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2008년, 2009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 말은 맞죠. 한국에 있어서의 근로자 입장에서 수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일자리도 안정시켜주고 소득도 증가시켜주고 예. 그 두 마리를 쫓는 게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기업 노조들은 노동 안전성, 해고도 불가능하게 하면서 임금 인상도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대기업 노조부터 노동 개혁에 좀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국회 연설에서 했단 말이죠. 아무도 귀들여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실업급여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감하십니까? 실업급여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요? 한번 통계 한번 보시면서 권혁준 평론가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이니까 작년이잖아요. 네네. 7조 7천억 원이에요. 계속 늘어나네요. 2030년이 되면 저것도 26조 원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지출액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거 뭐 지금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키워서 뭐 더 주자. 그러면 대신에 이제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 양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예산을 여당이 저 목표치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네네네. 목표치인데 네네. 현재는 7조 원 규모인데 이걸 26조 원 규모까지 2030년까지 계속 늘려놓을 테니 네네. 해고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 생산성 향상과 노동 유연성, 노동 개혁을 하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하. 홍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 사실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동계 입장이거든요. 사실 노동계 출신입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보다 노동계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은데 지금에 보면은 국정 안정이 굉장히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또 양극화라는 문제가 지금 노조 입장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리는 것도 안 되고 월급은 많이 달라 이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 삭감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양보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 대타협을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핵심이고 어느 정도 그러면 사회 안전망은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는 해 하고 있는데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저게 되겠습니다. 홍 대표가 저 이야기하는 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저게 지금 제가 이제 중기학회장을 했는데 네. 저 이야기 나온 게 한 20몇 년이 넘습니다. 그때 홍 대표는 너무 그걸 잘 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런 부분에서 예. 사실 그때 한 20년 전부터 중소기업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육을 못 받고 소득이 낮고 하는 대의 물림 자체가 없게끔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되면 우리 주택 하나 갖게 해달라. 예.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곳에 우리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만 가지고도 좀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얘는 있도록 공부 좀 해달라. 못했지만. 교육 인프라를 갖춰 그다음에 달라.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퇴직하고 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살게 해달라. 노후나 보장하게 야, 해달라. 세 가지만 하면 예, 예. 진짜 우리 일 열심히 할게. 나는 홍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서 제가 홍 대표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참 진심 어린 이야기가 아닌가. 예, 그랬죠. 한 25년 정도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 사실 아유, 어렵습니다. 정당의 정부에서 예.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 노동 문제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 IMF도 또 얘기했던 얘기가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저기를 네. 바로 좀 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다고 지금 IMF가 지적을 했거든요. 네.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는 인정했죠. 그럼요, 했죠. 숫자를 했죠. 그럼 최저임금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저학력들이 지금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늘었고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최저임금을 첫 해는 16.4%를 올렸고 두 번째 해에 10.6%를 올려서 거의 30%를 올렸더니 대졸자들은 임금이 올라갔는데 고졸 이하는 임금이 오히려 줄더라 이 말씀이신가요? 임금이 주는 게 아니라 취직을 못 해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의 복수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 최초에 미국에서 이건 최저임금 느낌이 아니라 통계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다 요번에 예, 요런 예. 보시면은 뭐 중졸은 뭐 22,000명 줄었고 고졸은 11만 명이 늘었고 대졸은 40만 명이 늡니다. 아예 취업자 그래서- 숫자 자체가 거기서 근데 갈려버리는군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최초로 된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갖고 온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높여요. 네.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는 흑인이나 그다음에 어떤 다른 그런 유색인종들이 네. 싼 가격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숙련되고 고교육받은 사람들만 채용을 하라고 예. 사실 최저임금 이거가 굉장히 슬픈 얘기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뭐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못 쓰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를 하는데 근데 지금 복수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졸자들은 막 올라가요. 중졸, 고졸은 진짜 그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잠재력도 부족한데 최저임금으로 지금 더 입구가 막힌 거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그 위에 있는 계층도 덩달아서 그만큼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내가 근속 연한이 더 많은데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고기가 올라가면 그 위는 더 올라가야 되고 2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250 받아야 되는 순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대졸자, 대기업 근무자, 중견기업 근무자, 잘 나가는 회사, 돈 잘 버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 소득이 더 올랐고 올랐고요. 취업도 뭐 잘릴 이유가 없고 네. 문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 자체가 줄어들고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힘들어졌다. 이거를 IMF도 얘기한 겁니까? 그럼요. 다 알고서 얘기한 거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만큼 돈 주고 할 거면 대졸자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이게 거면. 제가 예전에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국부론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어떤 소득에 대한 뭐 분배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그 당시에는 AI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고 우리 이제는 이데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존에 있던 경제 패러다임 가지고 지금의 최저임금을 이해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데 만약에 제가 자본가라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오르고요. 그러면은 저숙련 노동자는 안 쓰죠. 네. 이제는 뭐 고숙련 노동자도 더 쓰게 같은 돈을 주면 고숙련 노동자 쓰고 아니면은 우리가 금방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숍 가면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키오스크가 대신하죠. 기계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 있던 경제 패러다임 갖고 자꾸 이거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이거는 저숙련 노동자 특히 최저임금을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뭐 반대급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저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최저임금 올리는 거 그래서 소득하는 것 뭐 오케이 의미 있고 좋죠. 그렇지만 이 근로자를 고용해 가서는 기업이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업계가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었으면 첫 번째 해외로 이동하거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바꾸거나 이런 대체를 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인계점이 몇 %라고 그러셨죠? 30에서 33% 되는 거거든요. 30에서 33%가 되면 국내에서 더 이상 제조를 못 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탄탄한 경쟁 이런 게 IMF가 허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제조업이 원가 구성에서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가 돼야만이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가라는 걸 모르고 예. 자꾸 저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최저임금의 복수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에 원가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모든 일이 신중한 거죠. 아까 김강두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마진이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리스크를 안고 한 3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야지 뭐 많이 주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기업에서의 원가 구성 측면에서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조업들이 좋습니다. 예, 최저임금 때문에 역습이 된다.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숱하겠으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전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IMF가 한국 경제의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우려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럼 최저임금을 그럼 동결하겠다는 뜻인지 최저임금 올리는 거를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요거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짧게 전망들과 한 바퀴 좀 여쭤보죠.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뜻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IMF 권고이기 때문에 예. 그냥 어느 정도는 들을 의무는 없죠. 네, 예. 그냥 듣겠다. 하지만은 최저임금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아예 그 정부 탄생 때부터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명분상.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대서양으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태평양으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바다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각계에서 지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포기를 빨리 하라. 이건 예, 인정해라. 예, 예. 지금 뭐 경영계 입장에서는 동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 어느 정도 동결하자. 좀 유예기간을 잡자. 너무 오르지 않았냐. 동결하자라는 재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렇죠. 요구는 명확하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 반대하고 네, 있고. 26% 올리자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너무 크게 또 오르는 것 같아서. 26%를 더 올리자 대 0%로 동결하자로 돼 있고 중간에 껴있는 정부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만 하고 그렇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했죠. 예. 근데 만원 공약도 조금 유연하게 갔죠. 왠지 우리 권평론가가 지적하신 대로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 없다. 통역기가 번역기가 쫙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추경을
저 같은 사람 추경 반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추경을 하자는 거는 추경의 5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고 정책 노선의 변경과 정책 방향의 선회 예. 이것까지 같이 한 다음에 대규모의 추경을 빨리 했을 때 오늘 뭐 우리가 얘기했던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죠. 추경 자체를 찬성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뜻이시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을 쓰더라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럼요. 써야지 딴소리 하면서 돈만 쓰는 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네, 일거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2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최저임금은 그래서 동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종욱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생각해요.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 있을 때 아마 제1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최저임금 올리는 거 좋은데 속도 좀 조절해달라. 그럴 때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2020년까지 1만 원에 대한 어떤 그 공약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장에 좀 이해해달라.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불경기의 시그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고 싶은 게 주고 아니라 줄 사람의 여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보면 경제 상황이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서로 큰 그 충돌 없이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 시장 논리로 갈 것이다. 저는 시장 논리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 뭐 대통령께서 하신 것도 이해가지만 예. 그 실제로 시장이 말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조정돼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 공총리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조금 지켜보죠. 이거 뭐 지금 뭐 올릴 건다 말 건다 동결할 거다를 뭐 여기서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좀 하는 긴 김에 수출은 얼마나 나빠졌길래 자꾸 수출 빨간불 그래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요. 권평론가님 혹시 그 뭐 통계 같은 거 좀 갖고 오신 거 있습니까? 수출이 왜 어디서 어떻게 꺾였길래 자꾸 수출 걱정을 해요? 언론은? 기존적으로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뭐 선진국 수출도 그렇지만은 동남아, 그러니까 신흥국 수출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수출은 이게 미리 이게 다 수주라는 게 다 들어오고 계약이 들어오고 오더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예, 어느 정도 3월 예측이 달 가능하죠. 전망치가 안 좋다고 그러대요. 안 좋은 게 지금 월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2008년 11월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에 마이너스 한 19% 정도 지금 많이 통계가 나온 상태예요.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예. 보면은 대중국 수출이 23% 이제 이미 감소했고 미국이 마이너스 17%, 유럽연합 10%, 특히 이제 베트남 신흥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 정도. 전부 뭐 1, 2%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두 자릿수 떨어지네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저는 반도체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를 지금까지 좀 지탱해왔던 그나마 지탱해왔던 게 반도체고 지금 시장에서도 2018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상저하고 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상저하고가 아니라 이건 상저하저 계속적으로 이제는 안 좋아질 거 아니냐라는 좀 부정적인 지금 예측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 저도 이제 경제 한 일환이고 저도 한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경제가 간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아마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조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수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늘고 하는 거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어찌됐든 뭐 추경 예산을 하든 재정을 풀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뭔가 찬반 논란 속에 해법이라도 나오는데 수출 줄어드는 거는 이건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존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걸로 수출 먹고 주도 살았는데. 성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출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친다 그러면 사실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수출은 줄어들면은 이건 답이 없다라는 해법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런 말씀이시고 저 현대경제연구원을 포함한 민간경제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최근 5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가율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저 통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수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 이제 저게 최근 5년 거 갖고만 했고요. 그리고 2015년이 들어오면 자료가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그때는 수출이 마이너스 치던 해였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이 나빠진다는 이유가 이 안 좋은 조짐이 뭐냐면요. 이게 12월 달, 1월 달은요.
가격이 하락이 돼서 수출액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하. 2월 달에는 가격 하락과 물량이 같이 떨어집니다. 물량 자체가 지금까지 줄어든다. 이제 2월, 3월, 이제 3월 달까지 나와봐야 되는데 물량은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예. 왜냐면 다 단가가 떨어졌을 뿐인데. 가격 좀 내려줘. 뭐 이러잖아요 처음에.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물량을 좀 덜 받겠어요.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이 수출에 대한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수출 빼기 수입. 그거는 벌써 마이너스가 된 게 뭐 3개월 이상이 됐죠. 예. 수입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머리를 싸매고 하면은 나올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내수가 4% 이상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수입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한 해 50조에서 100조 내는 지금 이 뭐 분야가 이 수출인데 지금 최근 뭐 5년간의 어떤 그런 왜곡된 자료로 뭐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보다 나쁘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개방형 경제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예. 국책연구원에 계신 분이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게임을 바꾸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혹시 최양호 고문님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과장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방금 들으면서 통계치를 봤더니 수출 자체가 19.1%가 줄었고 그중에 반도체는 29.7%니까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조금 떨어진 줄 알았더니 반도체가 30%씩이나 떨어졌으면 매우 심각한 걸로 봐야 되나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왜 강대국이 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GDP나 GNA에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80%, 90%대를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100%가 넘는 나라가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빼놔놓고 나면 한국이 거의 90% GDP로 생각하면 우리도 100% 넘어요. 네. 그럼 한국은 GDP 대비 수출 수입이 100% 정도 가까이 나라면 이 한국의 잠재성, 미래를 생각할 때 보면 정말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과연 한국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가? 네. 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한국 경제에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이 개방형 소규모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게 되면 뭐 우리 국내에서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비용 상승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예. 필요가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으로 또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수출 안 되면 소비 주도로 해서 내수를 좀 어느 정도 해서 해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IMF가 지적을 했잖아요. 저출산. 저출산 사실 고령화. 인구가 너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예. 내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지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인구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내수가 됩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를 진작을 통해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인구가 너무 줄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예, 저는 예, 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심각하군요. 네네. 그 내수가 한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려면은 그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게 인구가 8천만이 8천만.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8천만이 자동으로 되면 통일되면 예. 그때나 우리가 내수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가야 예, 되고요. 예. 지금 반도체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쪽은요 이제 네. 구조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 3개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출혈 경쟁 안 합니다. 그리고 재료 들어가는 것보다 서로 생산량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이제 상저, 하저의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이거는 AI와 자율주행이 하반기 터지면은 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끌고 갈 겁니다. 좋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부 추경 편성해서라도 돈 써야 된다, 쓸 땐 쓰자라고까지는 다 답이 나온다니까 그건 반복하지 말고요. 이종욱 교수님부터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비롯해서 이 안팎으로 지금 이 문제 정부가 해결하려면은 하나만 먼저 1번으로 꼽아라. 그러면 뭐부터 지적하시겠습니까? 제일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잘 따는 희망을 안겨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견딘다.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추경을 좀 집중적으로 쓰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확대에다 추경하고 돈 쓰는 것보다는 돈의 쓰임새를 좀 더 생산성 높이는 대로
예.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그걸 늦춰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권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저는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예. 노동개혁이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노동개혁이다. 예, 왜냐하면 노동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바뀌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그 양극화가 너무 극렬하게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소수잖아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힘이 비대해진 부분이 있어서 노동개혁 시급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GDP라든지 알겠습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노동계의 일방적인 또 양보를 좀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우 어렵고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공유를 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진행 상황 세 분 모시고 다시 한번 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이종욱 교수님, 권혁준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세상은 정준영 씨가 3년 전에 벌어졌던 성관계 촬영 문제, 고소 문제, 경찰 수사, 적절성 문제 이런 걸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안과 밖까지 샅샅이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처음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추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SBS 끝까지 판다팀을 만났습니다. 경찰이 그 업체 측에 증거를 인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증거를 즉 인멸 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녹음 파일이거든요.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사설 포렌식 업체 간 전화 통화를 녹취한 것입니다.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8월 22일. 사설 포렌식 업체가 가수 정준영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창 진행하던 시점입니다. 성동용사 예, 우리가 사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까 꼬이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쵸. 알다시피 저희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이라.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은 정준영 씨 휴대전화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어차피 본인 시일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데이터 확인해본가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복원 불가능해가지고 하나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요. 하지만 업체 측은 그런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좀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정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나중에 따로 송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전화 통화를 했던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복원이 어렵다라는,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복원 불가 확인이란 말인데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어떻게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업체에다가 우리 흔드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요거만 안 되죠. 왜냐면 진행 중인데. 전화 녹취의 존재를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 통화한 건 맞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유, 내가 통화한 거는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 할 상황이 아닌데, 그죠? 지금 보니까는 지금 내가 상당히 입장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이번에 드러난 정준영 씨와 지인들의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당시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끝내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기자의 보도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던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 휴대전화 압수 뭐 확보는 기본 중에 기본이 돼버렸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렌식을 마쳤는데 포렌식이 불가하다라고 확인서를 써달라? 네. 저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 경찰 쪽에서는 처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확인 불가하다라는 말을 부랴부랴 좀 받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네네. 네.
차근차근히 굉장히 꿰뚫다시피 사건을 확인을 해야 될 경찰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것부터 좀 해보죠. 그 정준영 씨가 입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출석했습니까? 예, 오늘 오전 출석을 했는데. 아, 방금 전에? 근데 이 문제가 사실 그저께 입국을 할 때 긴급 체포를 했었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아하. 예, 명백하게 다 사건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다면 예, 하루의 시간을 더 주면 그 사이 어떻게 되겠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증거가 또 추가로 인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을 했지만 어쨌든 더 사건의 진상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생각했다면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마치 최순실 씨가 예전에 입국했을 때 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맞아요. 얼마간의 시간을 줬던 그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네요. 경찰의 대응이 현재도 굼뜨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들어오면은 저런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또 휴대폰을 해야지. 그걸 하루 묵히면은 또 자기들끼리 말 맞추고 증거인멸하고 그럴 텐데. 자, 좋아요. 그러면 저만한 또래의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저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낄낄대고 그 안에 누가 있고 한 거는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로 좀 뒤로 좀 치고 그건 범죄 행위니까.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포렌식을 할 수 있었는데 불가한 거로 덮었던 저 사건 지금 사건이 아니라 3년 전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3년 전에는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경찰이 왜 저렇게까지 해서 봐줬느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현재 알려지기로는 그 카톡방의 대화에서 조금 이상한데 경찰총장이라는 존재가 언급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경찰총장이라는 분이 있나요? 이게 경찰은 오타인지. 청장이고 검찰은 총장이죠. 두 개를 합성을 해버렸네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찰총장이라는 직함을 가리키면서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된 듯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높은 사람이 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대화를 자신들끼리 나누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누군가가 사건을 무마해주는 사람이 경찰의 고위층에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카톡 내용이군요. 네, 그것이 이제 승리 씨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출연을 했고 그런 내용이 그리고 이제 카톡 제보자인 방정현 변호사에 따르면 강남 서장보다 높은 경찰의 유착이 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좀 추정을 해보면 경찰총장 이렇게 부정확하게 직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경찰청장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사람인데 사실은 뭐 이런 사례들을 평소에 일상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육청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육감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같이 일반인들이 뭐 흔히 언론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직함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헷갈렸다라는 얘기는 아이돌 출신들이니까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들이 없는 직군에 사는 연예인들이니까 헷갈렸을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떤 직함이라기보다는 경찰 쪽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럼 강남서장보다 높다고 하면은 아마 총경급보다 높은 경무관 내지는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요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또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여러 사람 지금 밤잠 못 자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 서장들이 이제 경무관급에 해당을 하고 지방청 고위관부나 또 경찰청 고위관부들이 뭐 치안감이라던가 이쪽 직급에 분포를 해 있죠. 그쪽으로 좀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방정현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분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뭐 얘기를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 반응을 봤더니 자기는 이런 아이돌들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화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몰랐대요. 그 한 가지 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본인들은 직함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 누군가를 뒤에 두고 있었다는 거는 이 라인을 구축하는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막상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호칭된 그 큰 인사는
직접적으로 그 아이돌을 몰랐을 수 있겠고 중간에 관계된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아이돌 측이든 경찰 측이든 그렇게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직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건의 본질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지금 김평론가한테 여쭤봅니다. 네. 승리가 됐든 이 정준영이라는 이 그 연예인이 됐든 네. 그들이 본인들끼리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보면서 낄낄대고 했던 이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범죄인 거예요, 그냥. 네.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행위가 나타나면.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아이돌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불법 동영상 촬영 및 공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죠. 특히 더 여성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들을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봐야 되겠죠. 바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3년 전에 한 번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고 고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봐줬다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저렇게 자랑까지 했다면 연예 기획사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과 경찰이라고 하는 기존의 권력이 유착돼 있다라고 국민들이 의심해도 지금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이 그대로 드러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이 수사를 일선에 맡기지 못하고 버닝썬 같은 경우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과 뭐 연예계 이쪽 간의 커넥션이 이미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찰뿐만이겠는가 이것도 같이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치, 경제 쪽의 여러 분야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10주년, 그러니까 장자연 씨 사건 10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뒤에 제2의 장자연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네요. 대중적인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얼핏 그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고구마를 캔답시고 탁 건드렸는데 밑에 지하 괴물이 살고 있었고 그 손을 건드린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 한 명 더 있죠. 뭐 음주운전을 경찰이 봐줬다라고 하는 거를 또 자랑했다가 또 문제가 된 그 연예인은 또 누구죠? 지금 현재는 이제 단체 채팅방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대화가 오고 갔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 측에서는 그게 누군지는 그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관련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연예인은 최종훈 씨. FT 아일랜드라고는 또 나름 또 유명한 또 아이돌 그룹이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저렇게 멀쩡히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사건 자체는 그냥 뭐 유야무야 그냥 되고 그러면 또 경찰이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 일면에 날 수 있었는데 대서특필감이었지 이런 대화가 유명해질 수 있었지. 카톡방 멤버들 사이에서 오고 갔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대화로 봤을 때 뭐 저게 무슨 꾸며낸 얘기라든지 가상 상황극이 아닌 이상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혹은 경찰이 덮어줬다라는 정황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인 본질은 한류 바람을 타고 아이돌이라는 이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들을 키우고 있는 연예 기획사가 이제는 울트라 슈퍼 갑이 됐고 거기에 돈이 모이다 보니 돈이 권력이 됐고 돈으로 모든 거를 해결을 하고 사고를 치면은 뭔가를 무마해주는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거죠. 네. 쇼비즈니스를 타고 굉장히 거대 기획사가 몸집이 커진 것이고 돈벌이만 커진 것이 아니라 이제 권력을 등에 업을 정도. 돈이 권력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과 경찰이 유착한 흔적들이 지금 역력히 드러나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경찰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걸? 이건 뭐 경찰에서 잘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뭐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다며요, 경찰관은. 예, 민감룡 경찰청장은 사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청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과거사를 정리하고 또 경찰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일단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대중의 우려예요. 네, 제 식구 봐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좀 직접 나서서 경찰이 엄정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다그치는 그런 또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으로 보면 경찰이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의지가 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을 좀 분점해야 되겠다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강해서 그거 가지고 막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이래버리면 그래서 세간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는 게 경찰은 결국은 못 믿는 조직이다라는 이 프레임을 짜고서 몰고 가는 뭔가의 새로운 음모가 네. 있다라는 얘기 파닥하죠, 세간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고요. 뭐 음모는 사실 뭐 객관적 증거는 없으니까.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경찰이 굉장히 불리해졌고 하필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예. 자치경찰제라든지 이런 경찰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예. 이거 좀 약간 기시감이 있는 게 노무현 정부 중반 때에 농민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했다는 이유로 네. 당시에 허준영 경찰청장이 해임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때 하필이면 허준영 청장이라든지 이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저러면 검찰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경찰이 좀 힘을 좀 실는가 싶으면 예외 없이 대규모 경찰 비리 유착 사건이 터져요. 네. 한 번도 그 패턴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 버닝썬 사건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인터넷상에 파다하던데. 네. 근데 저는 경찰 스스로는 그런 음모론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만큼 경찰의 문제점이 상존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비리들이 있었다라고 자정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본인들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라도 예. 이번 수사를 철저하게 스스로 파헤치고 자신의 조직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속아내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정준영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일탈한 연예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경찰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얼마나 뼈를 깎아내는 네. 자정 노력을 하느냐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 싸움은 또 검찰의 한판 승으로 또 끝날 거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쇄신을 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할 때만이 검찰에게 비교해서 좀 처해져 있는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도 뼈를 많이 깎아서 깎을 뼈가 남아 있기는 한가 싶기는 해요. 이게 말로만 뼈를 깎는다고 했기 수십 때문에. 년 동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뭐 꼭 윗사람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뼈를 깎는 성찰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더 깎을 뼈가 남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점. 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죠. 네. 나경원 나비 효과.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남는 장사 했습니까? 한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네.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내에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근데 다만 이제 구조적, 중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확장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그런 행보를 했는지는 의문이 되겠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제일 이제 분명한 거.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좀 올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이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혹시나 예. 민주당과 중소 3당 간에 이견이 벌어져서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는 사태가 되면 가장 좋은 최선의 경우를 맞이를 하는 것이겠고요. 네. 근데 막상 패스트트랙에 올려버리면 어쨌든 뭐 330일 이내에 처리될 공산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국회를 보이콧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논의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뭐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헌 얘기를 하면서 끼워 넣기를 시도한다거나 아마 장 내 전술을 그래도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장 외로 나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장내 전술을 써줘야 저는 한 가지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의 선거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분명히 필리버스터 전술을 쓸 것이다. 네, 필리버스터만큼 또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고 그것은 역으로 지난 총선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이 주도했었던 필리버스터에서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 수법은 뭐 새로운 수법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또 좋은 수법일 수도 있어서 이 필리버스터는 또 국회법으로 또 보장돼 있는 절차고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양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카드를 다 써보는 것이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간다라고 패스트트랙 시한 딱 정해놔서 했다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번 주 내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주 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어제 오늘 내로 선거법을 좀 합의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본인 스스로 합의가 될 거다라고 낙관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볼 결론적으로 일이겠습니다. 오늘 결판은 나겠네요, 가부간에. 네, 선거제도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 연동제냐 준연동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추가로 올리는 그런 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취업이 26만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지표 드디어 좋아졌다고 자평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세금으로 만든 6070 알바 일자리였습니다. 정작 3040 취업은 34만 명 줄었습니다. 경제 허리가 꺾인 겁니다. 20대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고 전체 실업자 130만 명 돌파, 체감 실업률 13.4%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15만 개가 줄어든 게 결정타였습니다. IMF는 노동 유연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쉽게 자르게 하고 대신 실업급여 같은 안전망을 늘리는데 정부가 돈을 더 풀어라 이런 말인데 강철 노조가 버티고 있는 한국 사정을 알고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통계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전 이 시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여기에 주목합니다. 노동 유연성 개혁하자. 대기업 노조부터 임금 인상 자제하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당 원내대표의 이 용기 있는 발언. 근데 메아리가 없습니다. 청와대도, 정부도, 야당도, 심지어 노동계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온통 관심은 내년 총선, 올인입니다. 세금 걷어 공공 알바 늘리는 거, 큰 거 놔두고 작은 거 쪼물락 정책,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실험 다 끝났습니다. 경제에 올인한다는 정권 차원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으면, 그게 있으면 우리는 또 일어서서 뛰는 에너지와 저력이 있는 나라인데 그게 없는 게 근본 아닌가 싶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